이번 주는 우리 저 연견영 교수가 얘기할 거죠. 네. 주제 보니까 죄의 네. 형의 감경.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형의 감경은 과연 정의로운가? 네. 이게 굉장히 그 뭐야 거대해요. 교수님이 숙제를 주셔갖고 거대하게 했어요. 이게 어떤 뭐 미시적으로 쫙쫙 자르는 게 아니고 이 형의 감경이라는 게 이게 정의하고 네. 어떤 그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네. 굉장히 형이 이상학적인. 그렇죠. 네. 아니 뭐 디테일은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주제 주시고 나서 제가 이거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강의할 때도 이게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수사연수원 아시잖아요. 그럼 형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제일 무섭게 들은 얘기는 내가 이러려고 한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나. 네, 그 자존감에 빠지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형량이 끈값 주니까 그렇죠? 네. 나는 6개월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수사에 잡아놓더니 네, 네. 바로 다 뭐 차 뛰고 퍼뛰고 감경해하고 며칠 있다 뿅 튀어나와가지고 네. 인상 아래 위로 형사한테 아래 위로 쫙 인상 그리고 지나가요. 전화가 온대요. 전화도요? 제가 한 팀장님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 약 올린 전화가 왔대요. 와가지고 약 올려요? 내가 그때 그랬잖냐고 나 나올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열이 받더래요. 앞으로 두고 봅시다 그러면서 나 나와시다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벌을 세게 하려고 실제 법원에서는 내 죄가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엮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엮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갖고 맞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나쁜 수사관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근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형사가 그 지역 기반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큰 뭐 광역이나 기획수사하는 데 빼고는 교수님도 이제 지역 형사들 지휘관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동두천, 양주, 남양주, 의정부 이렇게 권역으로 돼 있잖아요. 구리까지. 근데 형사들도 제가 보면 보통 5개 경찰서를 도시더라고요. 대충 그래요. 대충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 입장에서도 그 지역의 이미지란 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이 조성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건이 자꾸 몇 건이 터져서 실제로 난 기획수사 비슷하게 해서 수사 지휘까지 받아갖고 했는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나와버리면 주변에서 저 형사는 참 사람을 억울하게 때려잡는 나쁜 사람이다. 즉 파리를 잡아야 되는 파리채인데 이익이 되는 곤충을 때려잡는다. 비유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를 잡은 거 해충이잖아요. 근데 엄한 사람 때려잡는 파리채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돼갖고 실제로 활동하기도 되게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이제 매도한다는 얘기죠. 예, 매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그런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교수님이 주신 기사가 이번에 그 MBC에서 기획 기사로 여러 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량 제도에 대해서 특히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거나 또는 그 양형삼 강경 사유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게 혹시라도 상업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내는 나름대로 이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교수님.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제 하나 풀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형사들이 많이 보니까. 형사들은 기본적으로 엮는 게 맞아요. 죄가 10가지라면 10가지 다 찾아서 갖다 붙이는 게 맞아요. 그건 맞아요. 엮는 게 맞는데 다만 짓지 않은 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씌워서 가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죠.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한 모든 사건 그 사람의 혐의 모든 거를 구증하고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거는 형사가 뭐 주변에 어떤 여론 의식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네, 맞으셔요. 우리 염 교수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 그 경합 있잖아요. 죄의 경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경합. 예, 이게 경합이란 용어 자체도 되게 어렵잖아요. 저 이론만 대학 경찰학과 다닐 때 배웠으니까 이게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형이 깎이는 거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의 주들이 그 강력범이 좀 많다 보니까 누진죄를 채택을 해요. 맞아, 합산형. 예, 합산형. 그래서 A라는 죄가 1년, B라는 죄가 2년이면 합쳐서 3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합죄로 해가지고 죄를 10개 저지르면 싹 뭉뚱그려서 판사가 그걸 경합을 해서 형량을 때리잖아요. 맞아요. 기본 베이스 죄가 있고 나머지는 뭐 2분의 1씩 가져간다고 하는데
저는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상상적 경합이나 뭐 경합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적 경합하고 상상적 경합 그 헷갈리죠. 네, 경합이란 자체가 그 자체가 깎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합산 감경제, 형량의 합산 감경제 이게 제발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 만든 용어가 이건데 합산 강경제로 이름을 바꾸면 피해자나 또는 그 사건 관계 당사자들이 합산 강경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죄가 여러 개인데 왜 합산해갖고 그 깎아줘요?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 용어가 그 법률 전문가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용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본식 표기라 그래요. 예, 일본식 표기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유불리를 따질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합형량제 같은 경우가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람 죄를 10개 저질렀다면 10개 1년 1년에서 10개면 10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합쳐서 보통 3, 4년이면 끝나잖아요. 아니 죄명 자체도 경합으로 해놨잖아요. 이를테면 강도 상해. 네. 그러면 이제 끊으면 강도 플러스 상해거든요. 그렇죠. 강도는 5년 이상의 징역. 네. 그다음에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합산해서 쓰는 건데 우리는 강도 상해로 그냥 하나로 딱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또 뭐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도 옛날에 비판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동의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할 주제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형량의 감경이 생각보다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 첫 번째는 교수님 말씀하신 죄명에서 강도죄하고 살인죄가 있으면 따로 성립해야 되는데 강도살해 이래가지고 합쳐갖고 죄명을 따로 해서 실제로는 죄가 줄어드는 거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친구가 또 딴 거 그 피해자를 뭐 강간했다든가 다른 범죄 저지르고 자범이나 절도를 했다면 이거 다 그냥 뭉뚱그려 합쳐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합산감경제라는 용어만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법원에서 저렇게 합산해서 깎아주고 있구나 이걸 지금 인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깎이는지 이게 깎인 게 제대로 깎인 건지 또는 이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한다는 얘기죠. 뭐 판사님들이 그거는 니들이 알 필요 없다고 인식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전 그렇게 봐요. 그 엘리트주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그 죄에 대해서 먼저 보면 교수님 아시겠지만 서구사에서는 이제 함부라비 법전, 메소포타미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근거는 남아 있지 않지만 팔조법 교수님 팔조금법.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함무라비 법전하고 팔조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거든요. 그 팔조금법 보니까 뭐 남의 물건 훔친 자는 뭐 거기 뭐 예. 가서 뭐 노비가 되고 뭐 몇 배로 배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죽인 자는 같이 죽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과거부터 이런 그 법전에도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우리 그 성서 내지는 종교 윤리서라고 불리는 성경이나 불경이나 뭐 코란 같은 데도 인도의 그 힌두교 그 저기 경전에도 보면 죄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이제 그 종교가 사회를 통치할 때도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성서에 담을 정도로 죄는 상당히 중요한 처벌에 대한 부분 기준은 중요한 사회적인 기제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 응보형주의로 했을 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정의롭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요즘 분들은 하도 강력 사건이 나니까 사람 죽인 놈은 똑같이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그게 응보형주의의 그 복수에 기인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공평하긴 한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오직하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올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요즘같이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날 때는 맞아요. 부정할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또 교수님 또 제가 헷갈렸던 게 응보형주의라는 걸 처음에 배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복수를 한다. 복수예요, 결국. 네, 이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다음에 절도한 사람은 손목을 자르거나 손목까지 확 잘라버려. 아니면 뭐 10배를 변상하던가. 10배. 네. 그 신체형을 중심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형량 감경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교수님? 고대 신분제도지 뭐. 그렇죠. 신분제도. 힘 있고 권력 있는 새끼들은 저 해당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양반, 그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 같은 경우 귀족을 대상으로 해서는 신체형을 금지했대요. 그 새끼들은 안 했어요. 예, 아예 원칙적으로 안 된대요. 왕족도 아예 살인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처벌하지 않고 이제 주로 평민이나 소장농, 그다음에 이제 노예.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형벌이 가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대부들 보면 위리안치라고 그러죠.
가시나무 쳐놓은 울타리에다 갖다 가둬놓고 원래 그 평민이나 노예 같으면 사형시켰을 사람을 네. 그들은 처벌 안 하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위리안치라 그래서 멀리 보내가지고 가시나무 쳐서 거기서 막아놓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처벌에 차등이 있었죠. 처벌에. 네. 네. 그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귀족들하고 이제 귀족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귀족들 대부분 형량이 뭐밖에 없었냐면 교수님 말대로 감금밖에 없어요. 감금. 감금 내지는 이제 직위 박탈. 직위를 박탈할 테니까 너 좀 조용히 있어라. 먹고 사는 건 그냥 그대로 하고. 귀족 박탈하면 죽지.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답답한 거라. 그러니까 감금도 답답해 죽는 거야. 아예 없어줘야 되는 거야. 너 네 영지에서 나오지 마라 이러니까 매사냥 꽝사냥도 가고 전쟁 가면 공도 좀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갇혀 있으라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몇 명이 이제 특히 영국에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영국에서 아시겠지만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몇 번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이 야 정말 미안한데 전쟁 비용 좀 더 내라 그랬더니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우리를 감금하지 말고 우리한테 신체형은 없는데 감금형 함부로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우리 기소해 왕이. 그럼 우리가 가서 재판 받아갖고 네가 감금하라면 진짜 감금 당할게. 근데 그 세금 낼게. 그게 권리장전이에요. 권리장전 아시잖아요. 최초의 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권리청원. 그래서 이 권리청원 권리장전이 나온 이유가 그 중세 시대 평민은 아예 안중에 뒀고요. 귀족들이 치들을 위해서만. 네, 우리를 위해서 왕이 좋은 왕이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정리한 게 이거였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무슨 또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런 과정에서도 얘네끼리 이제 그 사변이나 정변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 우리 아시겠지 김효사하고 갑자사고 아시잖아요. 이건 뭐 사대.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주에서 정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사도세자라고 해서 중간에 또 뒤주에서 죽은 분 있잖아요. 이분도 그 기록상에 보면 궁녀하고 내시를 수십 명을 칼로 쳐 죽였다 이런 얘기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범죄를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사도세자가 굉장히 연민을 가지고 보잖아요. 두지에 가둬가지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네, 드라마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범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연살인범이에요. 그렇죠. 예, 많이 죽였나 봐요. 예. 궁성 내에 연살인범인 거예요. 네. 종도 마구 죽이고 그다음에 아마 기본적으로 이 정신 세계가 좀 이상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 세자를 처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왕족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굶겨 죽이는 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지에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체형이 이제 양반이나 중세시대 귀족끼리도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가 이제 평민을 대상으로 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인권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권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처음에 이제 법에 정해지지 않은 대로 형량을 내리거나 마음대로 처벌하는 걸 금지한다. 이게 이제 헌법이나 이 법의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려고 하면 교수님 법원이 이제 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관의 전문화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직업법관제도가 이게 이 법사에 항상 나오는 건데 직업법관제 즉 그 지역 유지를 갑자기 임시판사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예 월급을 줄 테니까 공무원으로 들어와. 그래서 이 젖지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저기 시스템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소하려면 또 기소하는 사람도 또 전문화돼야 되잖아요. 검사.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하고 검찰의 전문화나 공무원화가 또 진행이 됐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수사하는 것도 수사관도 따로 또 전문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제 민간조사관이 이제 탐정들을 고용해갖고 형사로 쓰다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18, 19세기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정식적인 형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 사람 공무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또 가둬놔야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교정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정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게 판사가 권한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들었을 때는 군인들이 무력을 가진 군인이 셌는데 평시가 되니까 갑자기 판사가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왜? 그 사람을 갖다가 사형시킬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갖다가 뭐 몇십 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가지다 보니까 일부 이제 똑똑한 수재들이 야, 저거 괜찮은 직업이다. 설레기 시작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판사들 같은 경우는 저렴한 돈을 받고 정말로 봉사하는 봉지계 개념으로 좀 시작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로스쿨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기득권층 있잖아요. 일부 기득권층에서 로스쿨을 자식들을 보내고 이들이 변호사 자격을 따면 지방에 있는 평판사부터 임용이 되도록 해가지고 집안 내에서 키우는 시스템이 족발화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족발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뭐 4대 5대를 이어서 판사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대요. 법률가 집안. 우리도 있죠. 우리도 아, 3대 많죠. 3대 검사 뭐 3대 판사도 뭐 많아요. 있다고 그러대요.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재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법 시스템이 당시에는 필요했대요. 왜 필요했냐면 우리 지금같이 컴퓨터에 뭐 판결문을 바로 검색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언제 봤더라 하면 바로 그 판결이나 법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암기력이 뛰어나고 쉽게 얘기해서 좀 인덱스 기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색인 기능이 있어요. 찾기 기능이 뛰어난 엘리트들을 판사로 많이 임용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조차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이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런 그 기업 범죄나 그 마피아 같은 조직 범죄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형량대로 선고를 받게 되면 진짜 한 번 저지르고 못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얘네 로비를 좀 한 거예요. 로비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다 갖다 집어넣으면 교도소가 포화가 되는데 그 판사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그러니까 좀 빼낼 수 있도록 좀 형량을 좀 깎아주기 시작해라.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법고시든 로스쿨이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판사를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60~70%가 교수님이나 저같이 좀 야전에서 알바도 해보고 모도 해보고 해서 좀 사회 경험이 많은 상태에서 판사가 임용이 된다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부당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자기 판결에 적용하거나 그 온정을 진짜 베풀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속된 말로 이제 완전히 공부만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 또는 또 로스쿨에 좀 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집안이 좀 괜찮거나 스펙이 좋아가지고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제 판사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게 사법 시스템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스쿨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요. 네. 그럼 사법고시는 이제 없어진 거죠. 또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부활 얘기 나오는데 네. 노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스쿨의 학비가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근데. 여느 대학처럼 알바해가지고 학비 대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시스템도 안 돼요. 안 노스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념해야 돼요. 네. 그러면 완벽하게 학비를 그 비싼 학비를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저는 노스쿨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불가능해요. 개인적 상황으로는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락이 비슷해져요. 없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 무서운 얘기네요. 무서운 얘기예요. 네. 사실은 이게 네. 우리 이제 이 구조는 지금 연구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정말 부르조가 아닌 사람들은 이 프로레탈리아들은 못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미국 같은 데는 일부 주에서는 차라리 이 수재를 고등학교 때 뽑아가지고 지역사회가 보내잖아요. 네. 장학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로스쿨을 보내가지고 나오면 지역사회에 그 판검사로 임용돼갖고 봉사활동하도록 네, 향판으로 쓰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맞을지 몰라요. 네.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면 이제 장원급제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고시 한 번만 행시, 외시, 옛날에 기술고시, 사법고시 고시가 몇 개 있었죠. 네, 4대 고시 합격하면 이제 신분이 직상승하잖아요. 급상승. 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제도가 있었는데 하게 뭐 요즘 개천은 다 오염돼 가지고 용의 시가 잘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개천에서 용 나는 거는 이제 절대 불가능하지만 네. 그래서 노스쿨의 어떤 그 맹점 같은 게 우리나라에 그게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차라리 지역사회에서 키우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의 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준신적 어떤 기능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만으로 나오는 게 요즘에 뭐냐면 AI 도입해라. 색인 목록 뛰어날 필요 없거든. 이제 컴퓨터만 네. 두드 맞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색인 목록이 쫙 떠요. 전 판례 사건까지. 네. 그 머릿속에서 색인 목록 생각할 필요 없어요. AI가 하면 된다 이거죠. 오직 하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판사가 AI가 되는 거는 고무적이지 않다고 봐요. 세상은 법대로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 감정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뇌 같은 것도 녹아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판결문에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AI가 그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직 하면 네. 국민들이 요즘에 AI 판사 만들으라고. 제가 지금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형량 강경 얘기하면서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판사의 공모하나가 이 법원에서 가장 무서운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와요. 실제 그 법철학이나 이런 데 보면 판사가 그 자기가 가진 직업이 아니라 이건 성직자와 같이 좀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런 법관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준 성직자로 본인이 판단하고 법복을 입어야 된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법복을 입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 목사가 가운 입는 거랑 네, 똑같은 그 의미입니다. 얘기 솔직히 나와요. 말해서요. 네, 외국에 나와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흰색, 간호사가 흰색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그 가운을 입고 스님이 승복을 입고 판사가 법복을 입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일반적인 직역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영국은 지금도 그거 가채를 쓰잖아요. 그러면 예. 같이 쓰고 네, 지금도 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은 또 다른 영역의 직업이기 때문에 좀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공무원화가 됐어요. 공무원, 그건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이제 돈 못 갚아서 사기로 몇 번 들어간 사람 몇 명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이 막 미뤄지더래요. 자긴 빨리 재판 받고 나오든가 아니면 끝내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판사님 휴가를 갔대요. 그래서 아니, 휴가는 가야지. 가긴 가야죠. 근데 문제는 이게 법원 자체가 여름 휴가 때 셧다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왜 24시간 재판은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4시간 거긴 절대 근무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여차저차 문제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출소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건 하나 터진 게 그 이번에 2명 죽인 사건 있잖아요. 여자분 돈을 노리고 강도 살인했고 그걸 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공범 새끼 공범도 죽인 거. 죽이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비판을 받는 게 아예 그 당시 무기지정 검찰이 구형한 대로 했으면 2명은 안 죽지 않았냐 이런 그런 말이 나오죠. 예, 근데 판결에서 if가 자꾸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가정이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비판이 자꾸 나오는 게 법원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하진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맞아요. 얘기죠. 맞아요. 특히 이제 법무부 발표에 보면 그 성범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실형 이상의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중에 무려 60%가 재범을 저지른다. 60% 이상이에요. 예,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강력범죄 같은 경우도 실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 중에 40%. 그다음에 기타 자범이라고 그러죠. 기타 한 20% 되나요? 네, 14% 정도가 그렇죠. 이제 절도 이상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결을 통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범죄의 예방은 그 사람들이 재범을 하는 걸 막지 지금 일어난 범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왜 잡혀온 놈이 이미 사고 그렇죠. 친 놈이니까. 그러면 범죄 예방 기능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법원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나갔을 때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없도록 즉 장기형을 때리거나 또 보호형을 때린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사회로 안 풀어주는 게 유일한 예방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냐. 이게 오늘의 이제 논점이란 얘기입니다. 언론사에서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요. 기획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나올 나오고 겁니다. 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요즘에 있어요. 판사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아요. 국민들이. 네. 야, 너무 저 판결이 끈값으로 나오니까 네. 어, 특히 이제 탐사 취재나 또는 그 집중 보도 형태로 계속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맞아요. 한동안 경찰이나 검찰도 이거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사에서 한 적은 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연구 활동을 20년 이상 했지만 거의 성역이었어요. 성역이었어요. 근데 막 나와요. 막 나오는데 그게 이제 드러난 거랑 제가 이제 조사하고 이제 비판적인 글들 이렇게 본 내용이랑 보면 일부라고 제가 단정을 짓고 좀 말씀드리지만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지만 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수님 그 형량을 감경할 때요 가장 많이 들어갈 때 뭐가 두 글자 반성문. 반성이 들어가죠. 개전의 정과 네. 저 구속될 때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지만 구속돼 가지고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하고 합의와 반성이에요.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그 반성 골 때려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교수님 그 대학교 수시 있잖아요. 수시도 최근에 없애고 차라리 과거와 같이 교수님 학력고사다. 저도 학력고사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본고사 봤으니까. 네, 뭐 본고사나 학력고사나 수능 옛날에 단판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판으로 가야지 이게 수시로 해서 60%씩이나 지금 거의 대부분 그러거든요. 명문 대학들이. 그러면 이 수시로 가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려 4천여 가지가 된대요. 수시 입학할 수 있는 전형 내용. 그래요? 입학 사정관은 모른대요. 저 다른 학교 거는. 그리고 고3 담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냐면 대학마다 특화가 돼 있대요. 이 선생님은 경희대학교에 집중으로 돼 있는 수시 선생님. 이 선생님은 연구대에 집중한 선생님. 이 선생님은 뭐 충남대 선생님. 이래가지고 학교마다 다 달라서 다 있대요. 왜 그러냐면 전형 스타일이 다 다르구나. 선생님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다 할 수가 없대요. 못하지. 그걸 할 수가 없대요. 너무 전형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경우가 더 많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서울이나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있잖아요. 학원 있잖아요. 그 학원 입시 컨설팅이 컨설팅. 되는데 그 지방 완전 소도시 있잖아요. 인구 막 7, 8만짜리나 군 단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3 담임 선생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학교별로 있잖아요. 최소한 지역 국립대라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보낼 수가 있으니까 지방 사립 명문대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와 똑같은 케이스가 최근에 이 형량 강경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 관련해서 그래요? 컨설팅하는 시스템이 나타나고 있다. 감경 컨설팅 이제. 예. 이 전문 컨설팅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이런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겠는데 그건. 그렇죠. 그죠? 근데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교수님 첫 번째로 반성문 시장이 있어요. 반성문 시장이. 그래서 반성문 시장. 예. 이게 일부 사이트에서는 그 형량 감경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지금 구금돼 있거나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는 반성문 있잖아요. 이걸 갖다 유료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이 있대요. 일부. 이게 이제 아직은 현재 탈법이죠. 불법까지는 아니고. 반성문은 본인이 반성해서 써야지 그거를 남이 써준 거를 써서 이제 갖다 내는데 그 써주는 전문 그러니까 대필업체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대필이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대요. AI로.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에도 나왔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유료 결제를 하면 인공지능으로 조합해서 무려 10만 가지 이상의 반성문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거기에 입력이 돼 있겠네. 그동안 유용됐던 반성문 샘플을 한 네. 몇만 개 갖다가 거기다 입력시켜 놓고 네. 내 경우를 거기다 딱 설명해서 다다닥 올리면 거기에 맞게 조합해서 주르륵 빠진다는 얘기네. 그렇죠. 나이, 뭐 경제적 수준, 뭐 이런 걸 다 입력을 하나 봐요. 그럼 그 맞춰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반성을 세상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반성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요. 네. 판사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물론 판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뭐 감경 요소, 가중 요소건 감경 요소건 있는 대로 다 살펴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반성했다고 반성문 내면 내가 반성문 위원회를 법원에다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반성문 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 우리 방송에서 수도 없이 주장을 했어요. 반성문 위원회 만들어야 된다. 민간과 합쳐진 거. 그래서 진짜 그 반성문이 올라오면 이게 진심으로 이 사람이 반성에 기인해서 쓴 건지 네. 이거를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한번 판단해보는 그리고 이를테면 동그라미 아니 뭐 50점, 70점, 80점 해가지고 판사한테 참고 자료를 넘겨주면 판사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반성문 나는 위원회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그 정상 참작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사회용어로요. 정상 참작을 할 때 정상 참작을 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판사의 그 사무장이 개별로 다 배치가 돼 있대요.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사무장이 권한이 있대요. 뭐냐면 서류 관련된 거 오면 사무장이 무조건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럼 읽어보면 읽어보고 나서 판사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판사도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게 밑에 있는 물론 계장들은 있지만 그 법원 계장이 그 반드시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올려야 된다는 이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판사가 읽든 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대충 볼 수도 있지. 그렇죠. 대충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너무 뚫어지게 볼 수도 있고. 검사가 모두 진술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이 죄가 그 소리구만. 네. 그 변호사를 한번 얘기해 보시오. 변호사가 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안 읽어봤어도 기록. 네. 양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감은 잡잖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 몇 페이지 이렇게 기록 목록 있으니까 목록 보고 쭉 넘기다가 반성문 몇 개 붙었네. 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성문이라는 것 자체가 최근에 그 N번방 사건의 그 공무원들 여러 명이 하루에 막 2개씩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걸렸다고 기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은 저는 그 반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2번씩 반성문을 쓴다는 건 할 일 없어서 쓰고 지가 형량 깎으려고 쓴 거지. 그걸 어쨌든 판결문에 보면 반성한 점, 뭐 후회하는 점, 뭐 이런 식으로 다 판결문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뭐 조사 이따 해오셨겠다. 아니 말씀하셔야겠네. 네. 개들 중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장기 기증. 네. 장기 기증. 그다음에 뭐 어디 후원금 기탁. 네. 뭐 이런 거를 실적을 만들어요. 네. 그걸 장기 기증 서약서 탁 해가지고 해서 내고 그다음 뭐 심지어는 어딘지 뭐 기천불 종교에 귀의했다는 네. 이제 뭐 목사나 뭐 그 종교 단체 그분의 어떤 증명서. 네. 세례 증명서 뭐 이런 거. 예. 뭐 그런 거. 교적 증명서. 뭐 그죠? 요런 거를 붙여가지고 판사한테 내면 이제 종교에 심취 귀의했고 그러니까 반성한 거예요. 네. 새 사람 되려고. 네. 그다음에 죽어서까지 장기 기증에 그다음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후원금까지 지금 자기 회사 명의로 내보내고 있는 그 후원금 영수증 이런 걸 붙여서 하면 판사 입장에서 볼 때야 괜찮죠 사실은. 그렇죠. 피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깎아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왔다 지금. 왔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미리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 때문에 한 15개 정도의 교수님 로펌을 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이 로펌들이 대부분 뭐라고 나와 있냐. 5명 이상의 변호사님들이 근무하시는 데인데 대부분의 용어를 좀 너무 선정적으로 써요. 대표적인 게 성폭력, 형량 감경. 이게 아예 그냥 광고 내용에 나와요, 문구에. 성폭력에 대해서 형량을 형량을 감경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게 뭐 반성문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세하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형량 감경이 가능할수록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광고를 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형량 감경이란 건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업적이고요. 나한테 돈 주고 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형을 깎겠다. 이거 비즈니스밖에 더 돼요. 그렇죠. 사업이죠. 형량 강경이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최선을 다해서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맞습니다. 7, 8년 전엔 됐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같은 말이라도요. 형량 감경. 피해자한테 성실한 어떤 그 피해 회복을 통한 어떤 뭐 재판의 진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말이에요. 쪽도 넣고. 근데 아예 대놓고 형량 감경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상업화가 될 수밖에 없잖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 법원이나 이제 판사별로 어떤 판사는 어떤 반성문이나 판사 성향을 또 데이터를 뽑았구나.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염건영 판사는 반성문을 어떤 식으로 쓰면은 잘 맥히고 네. 김복준 판사는 반성문을 또 어떤 식으로 쓰면 잘 맥히고 하는 걸 데이터를 만들어 놨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사무장 몇 명하고 좀 물어봤어요. 대충 물어봤는데 완전히 표준화돼서 돌아다니진 않는데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일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지역별로 있는 요즘 형사 전문 변호사도 많으시잖아요. 치열하다 보니까 이 판사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상황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전에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변호사가 판사 분석을 할 일이 없었어요. 왜요? 왜 그러면 대부분 정관 출신 20년 전만 해도 선후배인데 뭐. 네, 변호사 대부분이 법복을 벗고 나오신 분들 뭐 250명 정도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선후배니까 다. 예, 그러니까 그냥 얘 판사 원래 그런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대충 계산을 때려도 그 지역에 있는 형사법원 판사 1명당 형사재판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 100명 넘는다고 보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1대 100이 된 거예요, 1대 100이. 그러니까 100명은 한 명의 때리는 것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갑이 판사가 되다 보니까 판사의 성향이나 어떤 양형참작 기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공부하는구나. 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판사는 어떤 반성문을 선호한 판사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진행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또 어떤 판사는 뭐 기부 영수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판사님은 어떤 종교의 신자인데 그쪽 관련돼서 뭐 세례 증서나 뭐 이제 교적 증서 내놓으면 좀 유리하다더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죠. 이게 돈단 얘기예요, 교수님. 돌아가지고 도는 게 아니라 맞을 겁니다. 분명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염 교수도 이거 극히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제한적이라고. 대한민국 그 사법부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지만 이런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불안한가 봐요. 불안해가지고 원래 이제 원 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이 대학을 가려면 이 과목만 잘하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이것도 자기들끼리 만든 자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반성문을 좋아하는 판사님 있잖아요. 그러면 반성문만 이렇게 만들어 제출하면 되는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게 그때부터 이제 교수 말씀하신 뭐 기부 예정 증명서부터 헌혈. 예, 헌혈부터 다 갖다 붙인대요. 그리고 눈깔 기부합니다. 예, 아무거나 걸려라 이거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판이 일종의 그 비즈니스화되고 어떤 설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 말씀드린 그 반성문 작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이미 뭐 그쪽 영역에서는 또 심지어는 변호사님들이 안 알려주셔도 이미 저 그 성폭력으로 이제 기소된 사람들이나 지금 재판 중인 사람들 카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기 있잖아요. 사기로 이제 기소되는 카페도 있대요. 온라인. 지들끼리.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 번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빵잡이라고 그러죠. 전문가들이 반성문을 어떻게 내시죠?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정보가 공유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반성문을요. 네. 교도소 내에서 썼어요. 교도소 내에서 이 글 좀 쓰는 놈들 있잖아요. 네. 그 반성문 잘 쓰는 놈들은 거기서 완전히 범털대고 받으면서 담배도 얻어 피고 빵도 얻어 먹고 하면서 걔는 하루 종일 앉아서 반성문만 썼대요. 그 죄수 김말동이 너는 내용 쭉 얘기해봐. 쭉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반성문 탁탁 쳐서 대필해서 펜으로 써야 되거든요. 네, 타이핑하지 말고 네, 네. 그거 탁 주면 걔가 그거 내고 그다음도 B 그거 반성문 전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도소 내에. 여기 출연했던 홍모식갱이 우리 조폭 출신 그 아저씨가 여기 와서도 생생히 얘기했지만 반성문 전문가가 있었다고 자기는 반성문 맡기는 놈이 있었다고 아주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네. 하여튼 반성문의 어떤 그 이 문제점은 우리 염 교수님이 오늘 잘 짚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맨날 주장했던 반성문 그 위원회, 네. 심사위원회 같은 거 구성도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진전이 그리고 된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수님 제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반성문도 카피킬러 돌려야 돼요. 저 표절 했는지 네, 돌리면 쫙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와요. 왜 표절 그러면 다 나올 거예요. 교수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교수님이 여자고 제가 남자다. 근데 교수님한테 구애를 해야 된다. 그럼 연애 편지를 지금도 쓰잖아요. 가끔 뭐 문자로 안 하고 쓸 때 그거 남의 거 보고 쓸까요? 연애 편지를? 안 쓰지. 아니죠. 내 마음에 있는 지 거 마음에 쓰고 있는 하는 거 쓰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뭐 정말 미워하는데 이혼한 남자지만 애는 딸린 건 없고 내가 월소득은 얼마고 있는 대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렇게 얘기하면 됐네 그러지 바로. 사랑하는 복준 씨 뭐 이래 갖고 뭐 가을에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먹히지.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러면 염 교수 네. 그거 데이터 만들려면 판사들이 각종 서류에 붙은 반성문을 반드시 제출해 갖고 입력을 시켜야 되겠네. 아 그거야. 그 입력을 샘플링을 취합을 해놔야지 여기 그 들어오는 반성문이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아니 교수님 그거 와도요. 어차피 개발세발 써도요. 요새 문서 인식 기능이 너무 좋아갖고 3D 프린터로 물건도 찍어내는 판인데 글씨가 엉망진창이라도 다 입력은 돼요. 그냥 다 타이핑 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 판사들한테 반드시 자기 사건 거 저 반성문은 입력시키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남해가 쓴 거를 그대로 베껴다가 그건 반성문 아니에요. 그 반성문 아니잖아요. 사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예. 형량 깎으려고 사기치는 소송 사기치는 예.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교수님 그 불구속 재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추행이나 이런 경우 또는 동영상 뭐 다리를 찍었다든가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또 컨설팅 해주는 게 그 성폭력 예방 강의 같은 거 들어서 그 이수했다는 이수증명서. 예, 이수증명 나오잖아요. 이게 온라인으로 많이 돌거든요. 그 돈만 내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듣는데 이것도 또 듣기 싫은 거라. 왜 그러냐면 성범죄자 생각해보세요. 성범죄가 자기 죄 지은 걸 갖다가 성희롱, 성폭력, 뭐 성매매 이런 거 4가지 교육 하잖아요. 그 교육을 들을 때 지가 싸저지르는 걸 가지고 나쁜 행위입니다고 하면 그들 지가 제대로 듣겠어요. 그런 죄를 저지른 애들이. 이건 사설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여러 가지 기관이 많아요. 뭐 고용노동부 기관도 있고 여가부 기관도 있고 뭐 이 민간 기업에서 인증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영상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지가 안 듣는 거예요.
지가 직접 보고 자기가 저지른 거가 얼마나 큰지 비판하는 강의잖아요. 그걸 볼 정도면 제가 봐도 어느 정도는 반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플레이만 시켜놓나? 그것도 이제 동영상 돌려놓기만 하고 그리고 이수중 예, 아니면 알바 시켜가지고 알바도 있대요. 대신 봐주는 알바. 왜 그러면 그 IP하고 그것만 잡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것도 이제 실제 이수환하고 이수중을 내는 케이스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검증 시스템 구축해야 되겠네. 네. 아니면 법원에서 만들든가 차라리. 차라리 법원에서 만들고 대법원에서 아예 실시간으로 저 현존하면서 보고 시청하고 있는지 네. 수시로 체크하는 기능을 놓던지.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교수님 또 뭐가 있냐면 그 재범의 위험성이나 이런 거에 재범 대해서 위험성. 그게 저 척도 평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특히 이제 상습이 있는 절도나 마약, 그다음에 성범죄,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정 폭력 이것도 상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 해주는 측에서 뭘 변호사는 아니에요. 그 변호사 밑에 이 해주는 컨설턴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무장들이 뭐라냐면 선생님 저기 어디 기관에 가셔갖고 상담 치료 받으시고 일단 치료 먼저 받고 치료 상담해서. 받으시면서 재범의 가능성이나 범죄 또 돌발적 폭력 가능성이 낮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걸 지금 가지고 와라 증서로. 예, 뭘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교수님 이것도 시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시장이. 이 나라 이게 시장이라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교수님 그 여가부나 이런 그 정문 그 보건복지부에서 성폭력 관련된 인증을 받은 상담소에서는 이런 거를 거의 안 해줘요. 이거 해줬다가 인증 취소나 또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재원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원천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교수님 요즘 상담 심리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현재 상담 심리 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사설까지 엄청난 많은 것 10,000개 같은데 정도 된대요. 작년 말 기준으로. 거기서 적정 돈 100만 원 주면 잘 써주겠는데. 그래서 이제 건당 이것도 단가가 있는데 이제 뭐 만나는 기간에 따라 틀린데 50에서 200만 원까지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고. 일주일 동안 김복준이가 상담사 연관영이한테 네. 가서 계속 상담한 거네. 네. 그랬더니 저 이제 일주일 상담한 결과 재범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네. 네. 이제 증서를 하나 만들어줘 50만 원 받고. 네. 그럼 나는 그거 갖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주고 변호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재판할 때 활용하고. 근데 이게 아름답다 우리나라. 근데 교수님 이게 다 극히 일부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건 맞아요. 우리는 지금 저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쁘게 하는 일부 상담 기관들이 이거를 이제 경찰에서 제가 알기로 한번 내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게 왜 그러냐? 거래 정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소개받아 와갖고 그러고 상담하고 대가 받은 거니까. 나는 그냥 상담을 받아야 된다. 내가 문제가 있는 놈인데 아주 못돼 처먹은 쓰레기 같은 놈인데 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나 좀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쪽 기관에서도 뭐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비 당연히 돈 받죠. 받으니까. 그럼 저희는 상담 하루에 뭐 20만 원씩 해갖고 5번이니까 1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는 이 사람의 형량 강경을 위해서 작업을 쳤다는 걸 입증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없죠. 실제 어려워요. 결론은 그 상담을 대충 하고 시간만 때우고 재범 위험성이 높구나 진지 판단도 없이 막연히 돈 받았다는 걸로 낮다고 찍어주는 그 사람의 이제 그게 범죄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나는 내가 심리 상담사로서의 내 그 기본적인 그 어떤 지식에 의거해서 이 사람을 상담해 봤을 때 현저하게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써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없잖아.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그 의사 진단하고 똑같아요, 영 교수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똑같은 사안인데요, 내가 사건할 때. 이 병원에 갔더니 진단 2주 내줬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2주 봤더니 열받는다고 이 옆에 가더니 갑자기 2주짜리가 8주로 늘었어요. 어유 세게 나와.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어. 그런데 열받아갖고 쫓아다녔어. 예. 그 8주짜리 의사한테 쫓아갔어. 여보세요. 네팔 나와. 이 상해를 들고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2주가 거의 보편적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만 8주 줬어. 근데 쫓아가서 이제 나는 혼내주려고 갔어, 사실은. 의사 선생님. 네. 절대 다수가 2주에 불과하다는 당신만 왜 8주 났어? 그랬더니, 야, 나 거기서 진짜 속된 말로 무참하게 깨지고 나왔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진단을 내리는 걸 가지고 당신이 비전문가인 당신 형사가 와가지고 딴 데 2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나하고 왜 비교하냐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소견으로 의사로서의 2주고 나는 내 의사로서의 소견 지식을 총동원한 결과 8주가 맞다고 판단하니까 8주라고. 그 열받아갖고 이제 또 그 보험심사평가원 네. 뭐 제가 대한의사회에서 또 보냈어요. 나도 좀 즐기니까. 네. 결국 졌습니다 내가. 그쪽 방법이 없죠. 똑같아 이거. 네. 똑같아 이거. 메커니즘 동일해요.
상담사도 재범 가능성 낮다고 판단해서 찍어주면 할 말 없어요. 네. 실제로 낮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형량에 적용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이게 안 되면 관계 없는데 교수님. 참, 왜 그 생각해 보세요. 뭐 환장하겠다, 심리 이거. 전문가고 그러니까 한 사례가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검찰에서도 보고 경찰에서 봤는데 상담 전문기관들 있잖아요. 뭐 두세 군데 가갖고 이래라고 이 사람은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이렇다 하니까 그게 낫다. 집행유예 사유로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뭐 40시간을 상담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거기 기관에서 평가한 바로는 이 사람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반성의 촉도도 높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네. 거죠. 더 골 때린 건 뭐냐면 교수님 제가 더 황당한 얘기 좀 할게요.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20시간인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재판은 6개월 진행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봉사자 활동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퍼펙트예요. 야, 그러니 그거 뭐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상담 봉사 있잖아요. 상담할 때 그 성폭력 이런 사람도 오잖아요. 오면 봉사 안내도 하고 옆에서 같이 저도 나쁜 사람인데 제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봐도 선생님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그럼 그 봉사활동 증명서도 끊어주는 거야? 그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거 보면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감경사유 되네. 아름다워요. 예. 아름답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 작업을 치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노력한 부분은 사실은 맞잖아요. 반성문도 돈 시간 써서 쓴 거고 어디 가서 상담 치료 받은 것도 받은 거고. 맞지. 네, 또 어디 가서 뭐 기부하겠다고 한 것도 자기 돈 갖다 집어넣은 거고. 눈깔까지 또 빼준다고. 예, 뭐 이러니까 봤을 때는 그냥 내용상으로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참 이렇게 죄진 애가 이렇게 좀 착할 수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만 그런다는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얘기가 틀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외국 얘기 좀 할게요. 어떻게 보냐? 레리 라사르라고 교수님 아시죠? 최근에 그 몇 년 전 터진 건데 미국의 그 올림픽 체조 선수들 있죠. 레리 라사르 팀닥터 아시잖아요. 의사잖아요. 팀 닥터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그랬지. 300명이 넘어가요. 성폭력 당한 그 미국 국가대표 체조 선수들이 이 사람 형량이 몇 년 나왔냐면 교수님 놀라지 마세요. 360년형이 나왔어요. 아우 시원하다 그냥. 로즈마리 아킬리나라는 판사예요. 아킬리나 판사 우리 여기서 네. 잠깐 했죠. 네. 예. 이 판사님이 유명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이 팀닥터가 뭘 얘기해요? 헌혈증서를 했대요. 어마어마하게 들고 왔대요. 들고 왔더니 판사가 이 헌혈증서 왕창 들고 온 걸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헌혈을 그럼 당신이 이렇게 헌혈증서 왕창 냈다는 건 헌혈한 사람은 전부 다 강간해도 된다는 얘기냐. 인정 안 하겠다는 소리네.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다.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대놓고 앉아서 그 생중계 되잖아요. 녹화 되잖아요. 아유, 아킬리나 판사 멋진 사람이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뭔가 막 덕지덕지 많이 냈는데 이 재판의 본질하고 관계가 없다. 지금 300명에다가 지금 자기가 피해 입었다고 창피해갖고 안 나타난 선수도 한 저기 2배는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운동 팀 닥터라면서 그 수많은 여성들 인생 다 망쳐놓고서는 헌혈 증서하고 뭐 기부약 증서 찌끄덕이 내고서는 나한테 형량을 감경해달라. 이게 도대체 누가 이거를 저기 인정을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유명한 이 재판 진술이 있어요. 맞아요. 로즈마리 아킬레나 판사 그 여성이지 여성. 여성분. 그래서 이 이외에도 미국에는 무수한 이런 판결이 있답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심지어는 반성문을 다 읽어보시고요. 판사님이 지적질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이따구를 반성문이라고 썼냐? 다 이렇게 줄쳐갖고요. PPT로 띄운대요. 띄워놓고서는 여기 요 대목 봐. 네가 지금 요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요. 개별로 다 지적을 한대요. 그러고서는 이 반성문에 대해서 청문회로 바뀌는 경우도 있대요. 판사가 그 피고인 앞에다 앉혀놓고 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리고 배심원 10명, 12명이 다 앉아있잖아요. 다 쳐다보는 거지. 오히려 반성문 잘못 내면 형량이 업이 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야. 예,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너는 반성을 안 한 거야. 지금 날 가지고 장난친 거고 여기 10명, 12명의 배심원을 데리고 논 거야. 이게 말이 되나?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예. 해서든지 헛소리 하는 거야.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미국 법원에서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 아유 시원하네. 시원하죠? 그 다음에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사법체제가 비슷한데 많이 비슷하지. 틀려요. 근데 여기 틀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기 기증 약정서나 헌혈 증서, 뭐 다음에 심리 진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법원에 안 낸대요. 변호사들이.
제출 안 예, 하는구나. 법원에 내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데 관행상 그렇게 돼 있대요. 변호사들 자체가 네, 왜 죄로서 처벌을 받아야지. 무슨 장기 기증 약정서. 기타 그 죄의 본질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그 일본 그 변호사업계에서 이건 양아치 짓이다 이런 게 문화가 많이 확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건 내지 말고 네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소위 말하는 이제 진짜 그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얼마나 보냈는지 뭐 편지나 이런 거 서신은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으니까 서신을 보내던가 변호인이나 가족을 보내서 어떻게 합의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머지는 구질구질하니까 복잡하다. 심리전담 같은 거는 이제 법원이 지정한 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은 지정하는 데만 해요. 그래야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 그럼 심리진단 네가 받고 싶으면 우리가 법 심리 진단하는 데가 여러 군데 업체가 있어. 우리가 다 인증한 데야. 근데 문제는 걔네가 진단했을 때 너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네 돈 내고서. 그러면 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시원하네 일본이나 미국. 거기다 또 교수님 종교기관의 탄원도 문제예요. 일부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논할 게 있어요. 제가. 네. 예. 그래서 뭐 신도 증명서나 다른 뭐 신자들의 세례 증명서. 대량 탄원도 있대요. 막 4,500명이 맞아요. 예, 교회 전부 다 뭐 탄원을 내신다던가. 목사가 지시하면 돼요. 아침에 예배할 때 네. 우리 형제 염건영이가 이 사고가 나가셨더라고요. 구속대인데 회개하고 있으니까 제가 탄원서를 하나 낼 테니까 연명해 주십시오. 네. 그건 지상 명령이에요. 무대기로 들어와요. 진짜. 명령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거 나 많이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어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대기로 들어오더라고. 이만큼 들어와 그냥. 그거 다 넘겨보지도 못하겠더라고. 내용이랑 비슷하겠죠. 뭐. 네. 예. 근데 이제 이러면서 그 대가가 가는 거에 대해서 극히 일부지만 대가도 입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왜 어떻게 그러면 형 감경을 위해서 그런 기관들에서 해주고 나서 헌금으로 형 내면 어떡해. 헌금을 방법이 내면 없잖아. 그걸 어떤 식으로 그걸 대가? 그게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나? 헌금인데. 예. 저기 신을 위해서 낸 돈인데. 그 종교기관에서도 정말 그 목회자분들이 양심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피해자도 좀 생각을 네. 해주시고. 이 종교기관들 기성교단들 있잖아요. 특히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교단들 있잖아요. 저희가 기성교단이라면 보통 이제 군종 장교를 인관시키는 그 4대 종교를 일반적으로 기성교단을 많이 보는데 최소한 여기만이라도 사법 관련돼서 탄원서 쓴다던가 뭐 소속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뭐 성당이나 뭐 사찰이나 여기서 하실 때 여기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좀 하시는 걸로 좀 내부적으로 노회 같은 데서라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그 신자가 신자를 성폭행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거기 새로운 신자인 여학생을 이제 대학생 선교활동하는 친구를 성폭행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교회 소속이잖아요. 합의하라고 그러지. 근데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이 이제 그 학생하고요 대학생하고 부모님이 그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무슨 피해를 입었냐?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자기 나가는 교회 400명의 교인들이 자기 가족만 쏙 빼고요. 거의 대부분 탄원서 쓴 거예요. 그 완전히 그 소외감 느끼지. 그 순간에 어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세상에 이 교회를 10몇 년을 나갔는데 이 말이 되냐 이게 세상에 그 맞아. 나쁜 짓을 한 애를 위해서 내가 밥 먹고 맨날 봉사활동 같이 했던 그 교인들이 탄원서 쓰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갖고요. 이거 사회적으로 한번 좀 문제 제기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제 그 양치기 기부에 대해서 좀 말씀. 예. 약속하고 안 내는 거? 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일시금으로 받기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일단 이것도 교수님 저기 말도 안 돼. 여러 개가 있어요. 저도 조사해봤는데 참나. 던지기 기부라고 들어보셨죠? 던지기 마약 던지기는 또 봤는데 기부도 던지기래요. 던지기가 있구만. 예, 그거 어떻게 하냐? 컨설턴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극히 일부 변호사 시장이라고. 분명히 하죠. 말씀드리는 예, 건 극히 기부예요. 일부입니다. 예. 컨설턴트가 선생님 이거는 기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범죄 수익이 너무 피해자가 저기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왜 그런 경우도 있죠. 교수님. 경제사범 중에 피해자가 너무 많아갖고 특정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계시면 선생님 형에 불리하니까 공탁도 못 걸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피해 입히신 쪽에 좋은 활동하시는 기관에 기부 좀 하시죠. 그 액수 피해액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떡하냐? 던지기 기부가 뭐냐면 교수님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무슨 저기 뭐 사회복지 지원기관이에요. 그럼 제가 그 기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기부금 어떻게 내라고 할까요?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교수님. 당연히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데 찾아 들어가서 기부하잖아요. 네, 교수님 홈페이지 보시면 꼭 하단에 보시면 그 예금주 그 기관 이름 이름 있어. 기관이 있고 거기 이제 그 계좌나 가상 계좌로 기부하는 그 내용 있잖아요. 계좌 번호가 이게 웃기는 게 던지기가 왜 가능하냐면 그쪽에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냥 나 기부할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보고 하는구만. 5천만 원 그냥 기관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또 뭐냐. 그 기관에서요, 5천만 원이 뜬금없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 사람 연락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근데 연락처도 없어. 계좌번호, 저기 전화번호도. 내가 어떻게 찾으려도 찾기가 어려운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찾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성폭력 지원기관에 누가 3천만 원 기부를 했어요. 던지기로. 근데 그 기부자가요, 지금 성폭력 혐의로 지금 저기 재판을 받고 있는 걸 이 기관에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 모르죠. 범죄 사실은 개인 저거예요,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던지기 들어와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못하니까 반환을 하기에도 애매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노인폭력 관련, 장애인폭력 관련 4대 기관들은 자기들끼리 그 기부 윤리 규정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한테는 안 받는 거. 절대 그 가해자한테는 받지 않는다. 그게 아무리 반성에 의지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던지기를 해버리네, 무식. 그게 이제 거기 세부 규정으로 가보시면 기부에 대한 그 규정이 있어요. 아주 쬐끄는 깨알같이 글씨로 나와 있긴 한데 거기 뭐라 되냐면 가해자 측에서는 받는 걸 원칙으로 금지한다는 건데 근데 던져. 문제는 가해자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그렇지, 개인 정보니까. 예. 그러니까 받은 던지기. 기관 입장에서는 던지기로 던져도 이게 이 사람이 재판 중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전과 몇 범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계좌 이체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좌명으로 어디 기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김복준 복지재단 이런 게 있다면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해서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수님. 그러겠지.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피해액을 다수의 대상으로 하는 피해액을 변제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형감경에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나마 이거는 좀 그 돈이라도 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알기에는요, 약속을 해가지고 약정서를 받은 다음에 풀려나가면 안 내는 놈들이 있어요. 몇 번 내다가. 네. 대표적인 게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각막 기증 증서나 그런 것도 안 하면 또 그만이거든요. 네, 각막을 내가 죽은 다음 사후 기증하겠다던가 아니면 뭐 시신을 기증하겠다던가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걸 다 쓴대요. 써갖고 내면 안 해도. 특히 이제 교수님 각막도 각막인데 시신 기증 약정서가 상당히 많이 먹히나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해부에 자기 사체를 내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리는 문화가 되게 세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가니까 네. 서울대 병원 그 앞에 그 서울 의대 거기 폐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비석이. 네. 거기에 수없이 많은 그 시신을 후원한 네. 분들의 뭐 영혼을 빌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자기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부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절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현재 통계로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만약에 법률행정이나 사법행정 제가 전공 교수라면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한테 그걸 써보라고 하고 싶어요. 뭐냐면 일반인의 시신 기부 약정서 비율하고요. 전체 인구 대비. 제가 사형수하고 그 다음에 재소자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의 시신이나 사후 각막 장기 얘기할 것도 약정서에 없어요. 대해서 하면 제 생각에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 말아요. 예. 형은 잘 받고 봐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더 황당한 건 약정서 써놓고요. 재판 끝나고 나면 약정서 다 찢어버리는 애들도 수두룩한가 봐요. 그래서 안 한다니까. 안 낸대요, 아예. 나 그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빵제비들한테. 네. 그 얘기 많이 들었다니까. 아유, 나는 시신기신 약정서 몇 번 썼어요. 그런 놈 있어요. 그럼 뭐 몇십 번을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 이 새끼야 그러면 쪼각내서 줘야 되겠다. 이쪽 저쪽. 대가리는 저쪽 주고 몸통은 이쪽 주고 내가 이제 그 오직 얄미우면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결론을 내서 좀 정리를 하면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법원에서는 이제는 양형 감경에 대해서 그 양형 위원회도 있잖아요. 이런 죄는 이런 정도의 형을 해야 된다 권고사항을 만드시는데 이제는 양형 감경에 대해서도 표준적인 걸 만들거나 만약에 안 되면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예 법을 따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또 관련된 규칙을 좀 만들어서 요런 양형을 참작할 때는 예, 요거만 하고 이것도 스탠다드에서 판사 혼자 판단하지 말고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이 양형 참작을 위원회를 아예 그냥 무조건 모든 재판에 열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검증된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피해자들이 이 원통함을 2차적으로 호소하는 저는 이건 2차 가해라고 생각돼요. 맞습니다. 사법에 의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칼로 찔러갖고 내가 지금 장기가나 손상이 돼서 장애를 겪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유로 해갖고 나는 저 사람 무기징역 살인미수로 무기징역 나올 줄 알았더니 징역 10년만 딱 나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또 나와서 보복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단순하게 뭐 기사나 언론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법부에서도 온정주의를 피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도 좀 필요하다 봐요. 피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자기가 당한 피해만큼 죄를 똑바로 선고해 주는 게 피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인데 지금은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만을 법원에서는 그쪽에 경도된 즉 치우친 입장만 표하고 있지 않냐. 이걸 좀 비판적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사실은 뭐 사법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그래요. 보루예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인권에 치우쳐서 실질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이 경시된다면 네. 이거는 이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명칭이 안 맞죠. 네. 그거는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사법부 개혁, 저는 뭐 개혁이라는 말, 혁신 이런 정도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법부가 어떤 방향이든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변화해야 될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형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예요.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사적 응징하면 큰일 나니까. 네. 국가가 나서서 네 억울함을 대신 풀어줄게. 그래서 이제 응보라는 건 이제 동해보복사상하고 비슷해요. 사람을 죽인다나 죽인다 이렇게 보복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응보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범죄의 어떤 그 예방. 네. 이렇게 처벌을 하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처벌받아서 너 신체가 구속되고 형은 힘들 수 있어 하는 거를 이제 예방. 경종을 조사하는 예방. 그러니까 네. 응보, 예방, 마지막이 교화예요. 교화죠. 예. 교화거든요. 이게 이제 형의 목적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날 이거는 진지하게 논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내가 보니까 형의 감경은 과연 정의로운가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타이틀은 달았는데 우리 염 교수가 반성문부터 시작해서 뭐 상담 치료 뭐 기부 약정서 종교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집어가지고 형에 참작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그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보다 많이 와서 닿고 이거는 정말 같이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공부되고 좋았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교수님 말씀도 참고 많이 됐어요. 형의 감경은 과연 정의로운가? 네.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댓글 또 많이 달리실 것 같아요. 예.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